자, 여러분, 중세시대의 나환자 수용소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딱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막 공포랑 절망만 가득하고 사회에서 완전히 버려진 그런 음산한 장소? 뭐 그런 걸 상상하실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요, 오늘의 자료들을 쭉 보니까 와, 그 잿빛이나 뒤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훨씬 복잡하고 진짜 놀라운 현실이 숨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병에 걸렸다는 진단이 아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사회적 사망 선고였습니다. 여기 이 문구 좀 보세요. 정말 섬뜩하죠. 진단을 받으면요, 멀쩡히 살아 숨쉬고 있는데도 자기 자신을 위한 장례 미사에 참석해야 했던 거예요. 가족, 이웃 모두가 그 사람을 이제 살아있는 시신으로 취급하고 공식적으로 작별을 고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오죠. 과연 이 수용소라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끔찍한 절망의 감옥, 그게 전부였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 단순한 이미지 뒤에 정말 여러 겹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좋아요. 그럼 어떤 한 사람이 나병 진단을 받고 수용소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이 모든 게 그냥 툭 하고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주 엄격하고 또 어찌 보면 무서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보시면 과정이 아주 체계적이죠? 단계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의사와 성직자한테 공식적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이게 시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충격적인 산자의 장례식, 이걸로 사회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수용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서약을 해야 했는데 이게 그냥 서약이 아니라 순결, 복종, 거의 뭐 수도승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맹세였어요. 이 모든 과정을 딱 거치고 나면 이제 과거의 나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혹시라도 수용소 밖으로 나와야 할 일이 생기면요, 그것도 그냥 나올 수가 없었어요. 아주 엄격한 규칙이 있었는데 항상 딸랑이나 벨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야 했고요. 심지어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할 때도 있었대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랑은 항상 창 하나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했죠. 어때요?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원시적인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 같지 않나요? 자, 이제 드디어 벽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수용소 안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 대비를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왼쪽이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 완전한 혼돈, 비참함, 뭐 그런 거죠. 근데 오른쪽, 실제 현실은요? 놀랍게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거의 수도원처럼 질서가 잡힌 삶이었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혼돈이 아니라 구조가 있었다는 거. 그럼 그들의 하루 일과는 어땠을까요? 한번 따라가 보죠. 아침에는 기도로 하루를 열고요. 그 다음엔 다 같이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공동 노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자료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던 건 식단이었어요. 고기, 생선, 심지어 와인까지 나왔대요. 생각보다 훨씬 영양가 높은 식사였죠. 왜 그랬냐면 당시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 병이 더 심해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프로사리움이라는 곳이 정확히 뭐였을까요? 이게 단순히 환자들을 가두기만 하는 곳이 아니었던 거죠. 말하자면 병원 더하기 수도원 이런 느낌의 아주 독특한 복합시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로부터의 격리라는 목적도 있었지만 동시에 환자들을 보살핀다는 목적도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목적을 가진 기관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당시 중세사회가 나병 환자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시선 안에는 아주 깊은 모순, 바로 공포와 경건함이라는 두 개의 얼굴이 동시에 존재했거든요. 첫 번째, 얼굴부터 보죠. 바로 사회 전체를 지배했던 압도적인 감정, 공포입니다. 이 공포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뿌리가 아주 깊었죠. 일단 병 때문에 변해가는 외모, 그리고 혹시 옮지 않을까 하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나병은 신이 내린 벌, 그러니까 죄의 대가라는 아주 강력한 도덕적 낙인까지 찍혔습니다. 이 공포는 가끔 집단 광기로 터져 나왔는데 1321년 프랑스에서 있었던 나병 환자의 음모 사건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환자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문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요, 이 짙은 공포와는 정말 정반대되는 또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었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깊은 종교적 의무감, 자비심, 바로 경건함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함은 그냥 마음속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성 프란치스코는 겸손의 상징으로 나병 환자에게 직접 입을 맞췄고요.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9세는 왕인데도 직접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더 놀라운 건 나병에 걸린 기사들만을 위한 성 라자로 기사단이라는 조직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픈 환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환자들을 지키는 기사였던 거죠. 정말 대단하죠? 이런 현상이 그냥 몇몇 사람의 특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2000개. 이게 뭐냐면 13세기 프랑스 한 나라에서만 있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레프로사리움의 숫자예요. 무려 2000개가 넘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자선 수준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수용소들의 시대도 중세가 저물어가면서 서서히 그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 흐름을 쭉 보면요.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가 나병의 절정기였어요. 그러다가 14세기로 접어들면서 확연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격리 정책이 효과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병 때문에 면역이 생긴 건지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환자가 줄어드니까 이 많던 레프로사리움들이 점차 일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호소 같은 곳으로 용도가 바뀌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건물 자체는 사라지거나 용도가 바뀌었을지 몰라도 이 수용소라는 기억은 우리 문화 속에 아주 깊이 새겨졌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사회적 고립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런 생각들 속에 여전히 그 중세 시대의 그림자가 짙게 남아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 끔찍한 공포와 숭고한 경건함 사이에서 어떻게든 길을 찾으려고 발버둥 쳤던 중세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 시대의 나병 환자, 그러니까 사회의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 어떤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